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지방자치행정론 제 13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과 14장은 공동체 행정, 즉 자발적 공동체와 자치에 관련된 13장은 해외 사례, 14장은 국내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늘 좀 생각해야 될 일이 인생에 성공만 의미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고 잘못,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못해서 뜻한 대로 이루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데 성공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성공의 확률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인생은 성공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가 좀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나아가 의미 있는 그 실패를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참 그 실패에 대해서 너무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인생은 오답노트라고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한번 얻게 되는 데까지, 또 엄마 한번 말하는 데까지 10,000번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도 여러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연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로또를 가끔 살 때가 있었어요. 로또 1등 당첨한 일이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이거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까? 없는 거지. 야구는 3할을 치면 굉장히 잘 친다고 하죠. 성공했다고 하는데 한 30%죠. 제가 이렇게 시도해 본 것들을 보면은 성공 확률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 되는 것 같아요. 10번 찍어서 한 번 되는 것이고, 그죠? 9번은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 대신 그 실패한 경우라도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 우리가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성공한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에도 우리는 상대적 성공에 민감해요. 다른 사람보다 못했으면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으면 칭찬해 줘야 돼요. 특히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그것이 남을 볼 필요 없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활에 관련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겪어온 인생을 보면은 성공 요인보다 실패 요인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인생은 오답 노트다. 오답 노트를 잘 만드는 사람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 요인, 실패 요인 이렇게 고려하는데 실패 요인도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또 그런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성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에서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함께 볼 필요가 있고, 우리 행정도 결국은 plan, do, see, feedback 하는데, C가 뭐냐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잘한 것, 못한 것, 성공 요인, 실패 요인 살펴서 성공 요인은 좀 더 잘 반영을 하고, 실패 요인은 그것을 고쳐나가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상대적인 비교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거 인생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공동체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성공 사례로서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여러분들은 뭐 스페인 축구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 또 뭐 여기 위에 가면은, 거기 바르셀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스페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몬드라곤, 아사라트르,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경계 지역이고 이렇게 5개, 7개죠. 바스크에 7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크어로는 아사라테라고도 하고 스페인어로는 몬드라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역의 키프 스코아라는 주의 주도가 되겠습니다. 요 아사라테라는 게 인구 2만 명에 GDP 3만 4천 유로, 스페인 지역에서는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1956년부터 시작된 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현재 이 몬드라곤은 매출액 약 16조 원을 나타내고 있고 일자리는 8만 개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240조 원, 16조 원의 10배가 넘죠. 직원 10만 명인데 요거의 10분의 1의 매출액인데도 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역, 바스크 지역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기업이고 스페인에서는 10대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협동조합이 몬드라곤이다. 여기는 몬드라곤에 딸린 여러 종속 회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몬드라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은 최상위에 코퍼레이트 컨그레스 해가지고 협동조합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임위원회 스탠딩 커미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프레지던트가 있게 됩니다. 그 산하에 파이낸셜 그룹, 인더스트리얼 그룹, 리테일 그룹, 에듀케이션 또는 리서치 그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합치면 289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협동조합이 110개, 기타가 179개, 자회사, 재단 등으로 되어 있고 금융 부분은 은행, 사회보장, 보험업, 특히 노동, 인민금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요 리테일, 여기가 유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로스키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CU, 소매점 또는 생협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식 부문은 요 밑에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있잖아요. 1개의 대학교하고 기술연구소 12개, 직업교육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몬드라곤 대학교, 이켈란, 이데코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그룹은 인더스트리얼 그룹인데 요 5개의 산업 분야에 182개, 여기서 5,547만 유로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그룹이에요. 여기서 몇만 명이 먹고 사냐면 8만 명이 먹고 사는 협동조합이라 이거죠. 이 스페인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몬드라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분이 누구냐면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에요. 1915년에 태어나서 7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 와보니까 청년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울고 또는 파고르라고 하는 가전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이 사람이 4대 가치를 내세우는데 cooperation, participation, social responsibility, innovation 해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Cooperation is the powerful lever that multiply our strength. 협동이 우리의 힘을 증대시키는 가장 파워풀한 지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호세 마리아 신부님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만든 이 협동조합을 모체로 해가지고 지금 저게 8만 명이 먹고 사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바스크 지역의 지역적
경제 필요를 채우는 협동조합으로 성장을 해서 가전 쪽으로 시작해서 유통, 금융, 교육 이렇게 거의 300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1992년에는 몬드라곤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 공동체, 우리가 배우는 자발적 공동체로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의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의 성공 요인은 이 호세 마리아 신부님의 리더십과 추진력, 그리고 내수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내생 변수로는 높은 수준의 도덕률, 그래서 기본 철학을 공유했던 거죠. 어떤 철학? 부유한 개인을 이게 자본주의죠. 네가 부유한 개인이 되는 게 꿈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협동조합 모델은 부유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이 몬드라곤. 이 높은 도덕률에 기초해서 잘 짜여진 내부 규칙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성공 요인을 분석한 책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리더십과 응집력, 사회적 책임, 인간 개발과 참여,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서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꾸준히 토론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대의 개발, 성과 지향, 고객 지향. 즉 기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고 외부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뭐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성과 평가해야 되고 고객 서비스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32가지의 그러한 성공 요인들을 이 책에서는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드라곤이 뭐 항상 잘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겼던 파고르, 울고르라고 하는 그 가전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몬드라곤 최대 가전 제조업체인 파고르가 2013년에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1,800명이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몬드라곤 그룹이 있기 때문에 1,800명 중에서 3% 말고는 다 다른 기업체에서 또 고용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파고르가 망했느냐? 이 가전업체잖아요. 가전의 세계의 최고는 어디예요? 삼성과 LG예요. 사실은 삼성, LG에 밀려가지고 시민들이 파고르 거 후졌다고 안 써요. 그래서 탑 레벨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국제 노동자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본래 협동조합 모델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는 게 몬드라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법, 사례에 분석을 하면 성공 요인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죠.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고용, 사회 안전망, 안전한 소비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8대 영역 32가지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니까 내생 요인, 즉 본딩 소셜 캐피탈, 그 내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게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생적인 요인을 잘 활용했다. 그리고 연대, 그 브리징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결되어서 그 일에 다 협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한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 회사 협동조합을 운영했다. 이런 것들이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서 배우는 경우는 뭐냐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데 지나친 사업 확장은 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로 본딩,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쪽을 하면서 가야지
그냥 막 사업만 펼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거는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조합원 교육을 마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 성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비한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결국은 돈이거든요. 공동체 기금을 많이 준비해 두면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경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꿈이 우리 한남대학교 앞에도 이 몬드라곤과 같은 이런 협동조합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앞에 가서 얼마든지 학교 앞에 있는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생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제가 가비오타스라고 하는 저 콜롬비아에 있는 공동체를 소개했는데, 이번 회부터는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료는 좀 잘 만들질 못했지만 그냥 영어 자료를 좀 그대로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잘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의 키부츠, 지금 전쟁이 있는 거죠. 여기가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키부츠라고 불러요. 키부츠. 그 땅에 위치하고 있고, 이 키부츠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타티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유대인은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땅은 누가 사느냐? 팔레스타인 민족이 지난 2000년간 그 땅을 살아왔어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엄청 잘 사는 유대인도 있지만, 특히 유럽 지역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입니다. 60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고 해서 시오니즘의 바탕을 두고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만든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간 사람들이 키부츠라고 하는 농촌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부츠라고 부르는데, 4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전에 1910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09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 가서 살기 시작한 사람, 나라는 1948년에 건국이 되죠.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물을 대고 그래가지고 그 농사 지면서 시작한 게 키부츠입니다. 그래서 실제 키부츠에 좀 인구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명부터 시작했죠. 인구가 얼마지만 하나부터 시작했는데 12개, 지금은 270개의 키부츠가 있고 여기에 12만 명 정도가 키부츠 소속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1910년에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한 1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키부츠에 가보고 싶으면 자원봉사자로서
얼마든지 키부츠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키부츠에 가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키부츠의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키부츠에서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먹고 살고 있는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에그리컬처 농사와 피셔 어부들 물고기 잡는 사람이 24%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쿼리즈 이거는 뭐야 저게요. 배라든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4% 4분의 1. 그 다음에 투어리즘 관광과 상업 11%, 교통, 통신 5%, 그 밖에 빌딩 짓는 거, 그 다음에 퍼블릭 커뮤니티 서비스, 공동체 커뮤니티 서비스 하는 거 18%, 퍼스널 서비스 하는 거 17%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키부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는가? 핵심은 협동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동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 농사를 어떻게 짓고 또 같이 여기는 세탁도 같이 하고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그것이 되기 위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제일 강조하는 게 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데일리 라이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여기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쓸모없는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교육 중심으로 거기에 협동으로 하는 일 중심으로 자녀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 뭐 사회주의 국가인가? 그럼 자유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점점 자유를 공동체에서 약속한 만큼 공동체에서 의무적으로 책임지긴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를 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부츠가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고 사회주의적 방식은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해가는 방식, 특히 이제 개인화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러나 늘 공동체와 협동에 대한 교육을 잊지 않고 그것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인 키부츠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모든 산업이 기계화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면서 이 기술 발전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특히 제일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완전 고용이에요. 그 사회에 노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이든 일을 해서 그 사회 속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자발적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자발적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키부츠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이 그동안 농업 중심의 키부츠에서 새로운 산업에도 적응하고 또 민주주의도 실현하고 또 자발성의 정신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대안을 또 계속적으로 개발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자발적 공동체의 해외 사례로 키부츠를 좀 더 발전시킨 사례 연구와 조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13장 자발적 공동체와 자치에 관한 사례 분석, 해외 사례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